네, 제3세션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님의 사회로 2021년 개정 국제조세법 및 국제조세 예규에 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4시 50분부터 5시 40분까지 50분간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5시가 벌써 됐고요. 저희 5시 40분까지 마치기에는 조금 촉박할 것 같고요. 최대한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주제의 제목은 2021년 개정 국제조세법 및 국제조세 예규입니다. 오늘 이 발제를 위해서 옆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영주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 과장님께서는 기재부 세제실에 사무관 시절부터 오랫동안 근무해 오시면서 국제조세의 업무에도 정통하고 바로 직전 국제조세 제도과장을 맡기 전에 국제조세 협력팀장을 하시고 해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조세 제도 변경에 관한 사안 증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작년 말에 개정된 법과 작년에 있었던 여러 예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정말 귀한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을 위해서는 옆자리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최근에 조인하신 이제 김범준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범준 교수님께서는 변호사로서 법무부 율촌에서 오랫동안 조세팀에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법을 강의하시는데 국제조세에도 많은 논문을 쓰신 아주 훌륭한 학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 옆자리에 3일 회계법인 심수와 파트너 회계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심수와 회계사님은 3일 회계법인에 조인하신 것은 한 4년 전으로 말씀하시던데요. 그 전에 이제 주위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맡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에 귀중한 경험을 같이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시 2분인데 한 20여 분 정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기재부에서 국제조세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국제조세 분야에서 개정한 그 내용과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 쪽에서 회신이 나간 주요 질의 회신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않았고요. 발제 내용에 제가 국제조세 협회에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추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작년 말에부터 걸쳐서 올 초까지 저희가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납세자가 보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좀 품을 들여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체계를 크게 흔들지는 않았지만 장이나 절, 관, 조 이런 것들을 좀 위치를 바꾼다든지 또 좀 그 조 제목을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쓴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새로 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쓰기 과정에서는 실체적 개정의 내용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 자료에서는 1번과 2번, 그리고 3번, 5번 정도가 저희가 그 새로 쓰기를 하면서 좀 정비를 하려고 했던 주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좀 체계를
현대에 알기 쉽게 좀 조정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보시면 77페이지에 있는 두 개의 꼭지는 저희가 국조법과 그다음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법인 간의 조문 정비를 하여서 각각의 좀 더 관련이 있는 법령 쪽으로 저희가 좀 이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사용료와 관련된 사용료의 그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법으로 이관을 하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현지법인 그 신고제도 같은 것들은 그 신고제도는 저희가 국조법으로 이관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78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수의 실체적 개정 내용을 조금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 방법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서 기존에 저희 법에 있는 그 5가지 방법과 그 다음에 그 5가지 방법으로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보조적으로 있는 6호의 그 밖의 산출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추후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국제조세협회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간주 정상 이자율 같은 경우에 지금 종전의 법은 간주 정상 이자율이 그 법률상 지금 개정된 법률 8조에 있는 그 이전 가격 방법 6가지 방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1호에서 5호까지 에 해당하지 않고 6호의 산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 전에 5번도 설명을 먼저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5번도 그 국조법 새로 쓰기를 하면서 저희가 좀 정비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나 예를 들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CFC 적용 배제 해외주에서 특례 요건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각 사업연도 말 현재에서 주식 보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새로 쓰기를 하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짚어 주었습니다. 다시 4번으로 돌아오시면 4번은 그 뱁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혼성불일치 방지 제도가 그 과거에 한 3년 전에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그 아이디어는 아시겠지만 어디서든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 특수관계인의 소지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이라도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그 특수관계인 소지국에서 과세가 됐는지 여부는 사실 미래의 사건인데 미래에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거 과세 여부를 가려서 이걸 비용으로 송금으로 산입할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 방식을 달리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종전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이자라는 것은 송금으로 산입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송금을 산입을 하고 이후에 이것이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저희가 이자 상당액까지 다 합쳐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4번 혼성불일치 방지제도를 보완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부터는 상호합의에 관련된 내용이 6번부터 8번 꼭지까지 있습니다. 6번과 7번은 그 OECD에서 뱁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그 상호합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피어 리뷰를 진행하였고요. 그 피어 리뷰 진행 과정에서 입법 보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제안된 내용이 6번과 7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6번의 내용을 보시면 그 현재는 상호합의 개시 의무가
배제되는 사유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과세 당국이 상호합의 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OECD에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그 대응 조정이나 그 상대적 조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작년에 개정 사항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종료의 경우에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합의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배제하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7번 역시 상호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정입니다. 법원의 판결과 상호합의 이행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상호합의 절차상 상대 채약국가의 합의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수락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호합의 개시 신청하는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수락하고 그리고 상호합의가 불복쟁송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 납세자가 수락과 동시에 당의 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은 상호합의의 내용 중에 상호합의가 조세조약 채약국 간의 합의로 2년 또는 3년 내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 강제적 중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OECD 모델 조약이나 그 MLI 그 다자간 협약의 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조약이나 조약상으로는 중재를 채택하고 있는 조약은 현재는 없고요. MLI 상으로도 저희가 중재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MLI가 이미 가입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법상 강제적 중재로 갈 수 있는 세법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강제적 중재가 조세조약에 도입됐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옆 페이지 가시면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외국환 거래 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하였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가 다른 법률상, 그러니까 조세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상의 과태료에 비해서 다소 과중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 그 과태료 상한액을 2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와 유사한 외국환 거래법상의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감경 대상이 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감경 대상에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상에 따른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한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납세자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였다면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다소 fully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개정한 비거주 외국법인 분야에서 주요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납부세 공제제도를 좀 확대한 것입니다. 84페이지 1번에 보시면 외국납부세 공제제도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공제기간 종료 이후에도 남아있는 외국납부세액은 송금에 그 다음 연도에 송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외국납부세 공제 제도가 국제적 이중과세 제거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특히 뭐 간접 같은 경우에는 그 파티시페이션 익젬션 룰의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다소나마 그 국제적 이중과세의 제거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사실상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체계상 외국납부세 공제 중전의 외국납부세 공제 제도는 법률상 세액공제 부분에 가 있으면서 그 세액공제 부분에선 유일하게 송금 산입 방식을 또 규정하고 있어서 다소 체계상 법인세법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그 해당 조항에서는 송금 산입을 삭제하긴 하였으나 송금 산입을 아예 불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앞부분에 송금 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명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만 송금 불산입되도록 해서 외국 납부세액이 송금 산입은 되고 만약에 그걸 세액공제하려고 하면 송금 불산입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택적인 조항과 사실상의 차이가 생기진 않지만 송금 산입은 송금 산입 여부는 송금 산입 불산입을 규정한 앞부분에 법인세법 앞부분에 규정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부분에 규정하도록 해서 법인세법 체계에 맞춰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작년에 그 거주자에 대해서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되면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세청에서 이미 있는 그 국내 원천 기타 소득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천 징수 부분을 이미 과세한 부분이 있고 그게 지금 심판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이 있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한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그 기타 소득 부분에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을 저희가 명시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과세 방법은 다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그 소득과 그 이자 배당 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하도록 하였고요. 원천 징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되고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양도되어 인출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사업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의 경우에는 그 주식 양도에 준해서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소득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원칙에 따르되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를 포함하였습니다. 납부 시기는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가상자산 자체를 인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인출하거나 또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된 원화를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게 가상자산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그 과세됨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에 우리 특근법상의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서 개설한 계좌가 있는 경우에 이 역시 해외금융계좌로서 신고할 때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당장 올해 시행되지는 않았고요.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인출하는 분부터 이렇게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의 경우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지리회신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리회신은 여태까지 총 8건이 있었고요. 그 지리회산의 주요 내용의 시사점 89페이지를 보시면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된 신고 대상이 맞느냐 뭐 이런 질의 회신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그 질의회신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서 수고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제조세법에 이제 전부 개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1996년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 이경문 고문님이 이제 실무자로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이제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띄워가지고 새로 다른 분도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24년,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알기 쉬운 세법 차원에서 이제 이 작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소득세법, 법인세법과의 관계에서 좀 위치 조정을 해야 될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하신 거고요. 새로운 과세 대상 그리고 이제 제도 도입에 따른 이제 후속 보완 조치 사항도 작년에 많이 개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질의신 사례도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그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나중에 지정 토론 끝나고 플로어에서도 한 두 분 질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토론을 듣고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순서상 먼저 김범준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발표자 이영주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해외 금융 계좌 부분으로 간단히 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금융 계좌 과태료 문제가 실무에서도 많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과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과태료 이의 신청 과정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는데요. 일단 과태료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외국환거래법상 이제 잔액 현황 보고서가 들어간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좌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사전 개설하기 전에 사전 신고를 한다든가 이러면 적어도 이제 해외 금융 계좌의 은닉 의도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 이제 위반 행위의 동기로 연결이 돼서 과태료 감경 요소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환거래법에는 이제 잔액 현황 보고서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중간에 또 외국환 당국이나 외국환 은행 쪽에서 추가 소명하라 해서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범위의 신고 또는 그와 유사한 그런 서류 제출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실히 그런 걸 다 했으면 그것도 어차피 과태료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잔액 현황 보고서 외에도 좀 더 대표적인 거를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발표자 의견을 여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부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일단 신고 일단 법 규범이 돼버렸으니까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법과 시행령에서는 이제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좀 면제를 해주는 그런 방향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서 몇 가지 이제 그 항목을 열거를 해놨는데요. 일단 요 항목들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관계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금감이라든가 금감원 여러 관리를 받고 있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만한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그 관리 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면제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법정 공제회,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공무원들의 그런 그 은퇴 이후 이런 걸 보장해주는 공제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권 해석 중에도 있는 거를 이제 봤고요. 이제 이 공제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법에서 이런 거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또 관계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정감사나 이제 감사원 감사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도라면은 이제 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해서 면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입법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이런 공제회들이 또 많습니다. 경찰 공제회, 교정 공제회, 군인 공제회, 소방 공제회 다 이런 공제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 또는 그에 준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의 뭐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실무자들이 아차 놓치고 이제 해외 투자한 사업에 SPC 금융계좌 신고 안 했다가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또 이제 해외 금융계좌 과태료로 내는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입법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발표자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하셨네요. 네. 다음 심수환 기사님. 네, 3.1개법인 심수합니다. 먼저 개정된 국조법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혼성 불일치 방지 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이자 상당액을 감소한 이자 등의 송근산입으로 인하여 감소한 법인세에게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연 9.125%의 납부 지연 가산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세법상 지연 납부 관련한 이자율은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요. 하나는 국제한국 가상급 이자율인 1.2%가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9.125%가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그러니까 사항들을 몇 가지 적었는데 사실 보면 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게 통제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자율이 적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예로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사실 2019년까지는 9.125%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점 결산 미종료라던가 그리고 이제 국내 내국법인의 외부 감사 미종결은 1.2%인데 외국법인은 다른 이유로 2020년부터 1.2%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혼성불일치 제도도 마찬가지로 해외 관계사가 외국 세법에 따라서 이것을 입금산이 팔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 입장에서는 해외 관계사가 외국 세법을 알기도 어렵거든요. 해외 관계사가 어떻게 세무신고를 할 것인가를 통제하거나 예측 가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사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큰 회사들인 경우에 일일이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는 과연 9.125%를 계속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도입한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부분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정리를 하자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되고 세율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되 조세 조약에 따라 비과세 감면이 적용 가능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인지 물론 이제 국내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정해놓긴 했으나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조항에 따른 그 밖의 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세조약 양도소득 조문에서 보면 특정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또 부동산 가다법인 주식으로 이제 주로 대별이 되는데요.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천지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에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한다는 얘기인데요. 해당 조세조약에서 기타 소득 면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재산이라고 보고 그 밖의 재산을 양도소득으로 본다면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맺은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기타 소득이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나 그 밖의 자산 양도소득이나 모두 면제가 됩니다. 세보니까 총 73개국인데요. 모두 면제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두 번째 박스에 본 3개국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가거나 양도소득으로 가거나 모두 과세가 가능한 국가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박스에 있는 16개 국가는 기타 소득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이라면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양도소득이라면 그 밖의 재산 양도소득이
된다면 면제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죠. 또 마지막 박스에 보면 홍콩과 터키 두 개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조항의 우리 그 조세 조약에 존재하고 있고요. 기타 소득은 원천지급 비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은 또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그 소득 구분에 따라서 상이한 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조약에 따라서 국가별 과세가 달라지는 것은 뭐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소득 구분이 상이함에 따라서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가별로 한국은 기타 소득인데 상대방 국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런 소득 구분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약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그 혼선불일치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법 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셨고요, 질문을 해주셨고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그거에 이제 조세조약 적용상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질문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주신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았으나 이게 기재부의 공식적인 검토 의견이나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토론자분들의 이 토론 내용을 봤을 때 그동안의 저의 그 국제조세에서 일한 그런 경험이나 법률에 대한 지식 내지는 이해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공무원으로서 짧지 않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시 과태료 경감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 대상이나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 뭐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그 외국환 거래법상의 그 신고 의무를 부여한 그런 행위와 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 제도와 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것을 섣불리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했을 때 제도의 실효성에서의 우려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과태료 경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좀 시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잔액현황 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다하셨으면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도 과태료 경감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외국 그 외환 당국에서 그 외환 거래 규정을 좀 개정을 하셔서 저희 그 과세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신고 의무 면제자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개별 법령에 따라서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과학기술인 공제회나 다른 여타 공제들이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의 감사나 국정감사의 대상이기는 하나 감사원의 감사나 국정감사의 대상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줄 만한 충분한 어떤 그 담보가 되는지는 저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뭐 개정을 한다면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건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그 가능하도록 하려면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한데요. 좀 검토해 봐야 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심사 파트너님께서 그 제기해 주신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 관련해서 이자율을 이원화하자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납세자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이자율을 이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토론자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혼성불일치 제도는 국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납세자의 통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통제 가능성을 가지고 이자율을 나누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통제 가능성은 결국은 사실 판단 사항인데 실제로 과세당국에서 이 통제 가능성을 어떻게 사실 판단해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 또는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법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은 하였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먼저 적용돼야 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기타 소득인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느냐, 조세조약상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각 개별 조세조약에서 기타 소득 규정이 있는지, 또 그 기타 자산 양도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세권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소득의 구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법상 사용료 소득의 경우에는 장비 임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 조세조약에서 상대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장비 임대를 사용료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국내세법에도 불구하고 장비 임대는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영주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제 발제와 지정 토론과 그에 대한 이제 답변은 다 됐는데요. 제가 마침 시간이 한 5분 가까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비록 사견일지라도 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플로어에 저기 마이크 네, 이경근 고모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법무부인 율촌의 이경근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가상자산 취급에 대해서, 과세 취급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거주자 편도 그렇거니와 비거주자 편에서도 이게 이제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방식과 비슷하게 과세를 하는데,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은 이걸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울 것처럼 이렇게 과세 방법은 그렇게 규정하고서 소득 구분은 막상 기타 소득으로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상당히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이미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보고서 과세한 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쟁송의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국세청의 입장을 좀 두둔할 필요가 있다, 국고적인 입장에서 하는 그런 점들이 좀 입법 과정에서 좀 고려가 된 것인지, 혹시 그런 부분을 좀 밝히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평소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면 될까요? 일단 그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기존의 과세 사례와는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 이유는 그 가상자산이라는 그 자산의 성격을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국제적인 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재고 자산에 가깝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기타 소득으로 나열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경우에 이것을 달리 다른 소득 구분으로 할 이유가 딱히 없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도달했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내세법상으로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어떻게 과세될지 여부는 특히 그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서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와의 어떤 제도의 일관성 이런 측면에서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네, 이미정 기사님. 네. 마이크.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개정세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외국 납부 세액 공제상 송금 산입 방식 그 삭제라고 되어 있는 여기 교재로는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 개정 안에 보면 그 3구 표시에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요? 뭐 외국 소득세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법인과 개인의 경우가 그 취급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근데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송금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송금 불산입 규정을 명확함으로써 외국 납부 세액이 기본적으로 송금에 산입된다라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저희가 그런 규정이 필요해서 넣었고요. 그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있어야지만 필요 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두 번째 네모의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개인의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외국 소득세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송금 또는 필요 경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뭐 송금 산입 규정에 두거나 아니면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을 하거나 했을 뿐이지, 사실상 두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에 취급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열거적으로 규정하셨다는 거죠? 송금 불산입 네, 때는 열거적으로. 네, 송금 불산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규정하셨다는 네, 맞습니다. 답이 되셨어요. 네, 또 달리 질문 알겠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저도 뭐 궁금한 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사회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3분이 지났습니다. 예. 충분히 준비해 오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토론도 아주 적합한 부분에 대해 걸쳐서 두 분 토론자께서 잘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세션은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 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님이신 박풍 교수님께서 연구윤리 교육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조세학술론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의 박훈입니다. 2021년도 한국국제수협회 충기학술대회를 맞이해서 연구윤리교육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조사학술론지 기본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최근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한국국제조사협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과 관련된 배경, 그리고 이렇게 개정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 예방하는 참고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연구위원장님 따로 계시긴 하는데 결국 조사학술 논집에 좀 더 좋은 논문들이 실 수 있도록 원고 모집과 관련된 부분도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조사학술 논집은 이미 학회원들은 아시겠지만 1984년 창간호로 발간이 됐고요. 2008년도에 이제 등재지가 됩니다. 2005년도 등재부절라는 중간 단계를 거쳤는데요. 2021년도에 재인증 평가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그 이사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경희대 황란석 교수님을 비롯한 편집 이사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결과는 10월경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을 해보면 이제 그 인용도 기준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긴 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개된 건 2019년 기준인 경우에 법학 분야가 약 150종인데요. 이 중 인용도로 보면 87입니다. 사실 법학 분야 내에서도 조세법이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조그만 부분의 분야인데 불구하고 또 조사학술 논집이 국제조세와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용도가 높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충실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나 볼 수 있습니다. 순위로 보면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중반 정도인 것은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윤리 규정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9일에 개정이 됐고요. 개정 취지라는 것이 이제 공동연구자, 그때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는데요. 특수관계인과 관련돼서 특히 공동연구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연구윤리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페널티, 제재 조치에 대한 절차 보완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국제조사협회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해관계에 대한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13조 2 위원회 제재조치 건의구이라든가 13조의 3으로 징계 절차 내용, 그래서 학회 자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조문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관련 자료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2 이해관계 에 대한 처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이제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그 다음에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야기하고 특히나 사항, 특수관계인, 그래서 미성년자, 그래서 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등 사촌 이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공동연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6조 2, 13조 2, 13조의 3을 개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배경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구 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공고사항이라는 부분이 연구재단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2020년 4월 10일 날 이제 공고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연구재단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교의 산하협력단장, 연구처장, 보통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연구처장이 산하협력단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협의처에서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저자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공고사항을 서로 논의한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의 경우는 저자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당한 저자 표시 방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논문 작성 실제로 귀한 사람 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자라는 것은 연구 논문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이고, 이 부분은 한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공계에 바탕으로 하는 경우하고 인문사회 하는 게 좀 다를 거고, 같은 사회과학 안에서도 우리가 조세법 그리고 조세학술 논집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세법의 큰 분야에서 좀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학문 분야 전반적인 그런 논의를 저희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사후적인 것보다 사전이 많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성년자 나 또는 가족, 연구자, 공동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시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연구재단의 공고사항의 경우는 공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되도록이면 학술 쉬는 경우에 이 공저자가 이 특성이 있다면 특성관계라는 걸 먼저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체는요. 그 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 이외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앞부분에서 KCI라든가 카필러 같은 경우 사전 점검, 이거는 연구 자체도 하겠지만 학회 자체도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글 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좋은 글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연구윤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당한 저자표뿐만 아니라 표절 등 여러 가지 이한 제도적인,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적세학술론지 부분인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러시면 여러분들 이제 야, 이거 논문 안 싣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두려움은 버려두시고 혹시 의무사항이 있으면 저희 원고를 제출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 같은 경우는 적거나 기록을 남겨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제 37집 제2호 원고가 모집 중인데 5월 31일까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발행 예제는 6월 30일로 되어 있고 다음 호는 이제 9월 달 말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저작술론집의 경우는 심사료는 따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제가 확정이 되면 심사료는 받잖아요. 계제로 2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학술대회에서 여러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편집위원도 있긴 하지만 그 주간 편집이사 등이 있으셔서 또 여러 가지 사무국을 통해서 발표 논문에게 이제 리마인드를 해드리긴 하지만 발표 논문도 되도록 따르시길 싫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자 같은 건 3명 정도가 심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으셨을 때도 여러 가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좀 마음을 다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돼 있어서 5월 31일까지 원고 혹시 그 시기를 넘으시면 저희가 특별히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제 9월 말에 발간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윤리 교육은 최근에 학회 연구윤리 규정 관련된 게 개정된 사항하고 원고 모집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연구윤리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